반갑습니다. 아이고, 헤드셋. 반갑습니다. 오늘 7강 6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논리 모형 평가할 차례예요. 뭐랄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교과서 내용, 교과서 내용은 사실상 이 6장 정도 부분이면 거의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안에서 뭐 배우고 좀 외울 만하다 싶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해할 만하다 싶은 영역은 한 전체 교과서에서 한 절반 정도, 6, 7장 정도면 저는 뭐 끝났다고 봐요. 그 교과서 안에 있는 다른 내용이 안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표계평은 실용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용 과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내용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거를 외우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필요할 때마다 교과서에서 내서 교과서 읽어보면서 체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교과서를 그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제가 가급적 특히 이제 2020년 들어와서 사회복지 융합 전공을 만들고 나서 거의 모든 과목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시험이라는 메커니즘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시험,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그냥 IQ 테스트랑 비슷하죠. 얼마나 빨리 외우냐, 빨리 외운 걸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냐, 암기력 정도, 이해력 정도지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우리 일상 일에 필요한 창의력이라든지 응용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험에서 담을 수가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하자. 여러분들이 시험이란 테스트라는 일종의 테스트가 갖고 있는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공평하다.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수단이다. 시험이라는 것이 정의롭다. 뭐 기존에 이미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여러분 직관일 뿐이지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왜 공정하고 시험이 왜 객관적이며 시험이 왜 정의롭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근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시험은 되게 효율성의 측면에 좀 좋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편리하고 이런 영역에 더 가깝지 이런 영역과는 무관해요, 사실상. 제가 이건 좀 극단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시험 무용성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한 번씩 합니다. 도대체 시험이 왜 필요한가 우리한테.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논리 모형 평가하는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험 그러면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시험 중에 하나가 IQ 테스트예요. IQ 테스트를 하죠. 보통 IQ 테스트가 높으면, 지능이 높으면 우리는 어떤 일상에서의 뭐 성공, 돈을 벌 확률 뭐 이런 것이 올라간다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IQ 테스트가 높으면 뭐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더 오래 살아요. 근데 맞아요. IQ 점수가 높을수록 더 오래 살기도 하고요. IQ 점수가 높을수록 뭐 어떤 일련의 것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IQ 테스트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척도, 뭐 직업적 성공, 특히 직업적 성공을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것과는 IQ 테스트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결과예요.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 IQ 테스트가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단위로 치는 일종의 시험이잖아. 지능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과 무관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는 수준의 IQ라면 한 115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115 정도 좀 이야기를 하고, 115 정도가 넘으면 4년제 그 어떤 과를 상관없이 불문하고, 철학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과는 졸업할 수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봐요. 그리고 IQ가 한 130 정도 넘으면
130 정도 좀 기준 할게요. 보통 웬만하면 130 좀 넘어요.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 체크해보면 130대, 뭐 조금씩 변동이 있겠지만 얼추 한 이 정도 수준쯤 넘으면 거의 뭐랑 관계가 없냐면 180을 받든 130을 받든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타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이미 밝혀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의 머리라면 노벨상을 받는 사람과의 IQ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영역을? 실제 미국에서 노벨 의학상,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 리스트를 쭉 펴봤어요. 쭉 펴봤다고. 과연 어느 정도 어느 학교가 가장 많이 받았을까? 뭐 당연히 MIT, 하버드 같은 학교에서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 정도로 지난 10여 년간, 20여 년간 노벨 의학상,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의 대학을 리스트를 보면 별의별 학교가 나와요. 정말 미국에 한 3,00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 등수도 못 든 학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부산의 중간 정도 되는 학교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IQ 비슷해요. 전부 다 요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시험이라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시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IQ조차도 이러한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어떤 학문적 성과에서 무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그래서 무용하다는 말은 일정 정도의 한계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키 160의 선수가 NBA에서 농구에서 뭐 이렇게 스타가 될 수는 없지만 키 한 180에서 190만 되더라도 그냥 이 틀만 넘으면, 여기가 한 188이라 치자, 이 틀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IQ나 키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종의 시험이라는 것은 가장 미니멈 기준만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유학을 가고 싶으면 보통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토플 뭐 120점 만점에 어떤 학교는 83, 뭐 88도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117 넘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수준만 넘으면 나머지 120점을 맞든 83점을 맞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영역에서 주는 효과지, 이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다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밝혀진 바가 없고요. 현실적으로도 밝혀진 바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판타지예요. 그냥 상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시험이라는 관점이, 시험이 공정하고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착각을 우리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판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여기에 자꾸 매달려 있다고. 근데 매달렸으니까 12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99점과 98점을 막 엄청나게 차이, 하다못해 80점과 90점 차이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70점만 넘으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70점만 넘으면 아까 IQ 테스트 말한 것처럼 130만 넘으면 180 받든 190 받든 노벨상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미니멈 최소한의 도구만 넘으면 되는 거지, 이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결과랑은 전혀 무관하게 돌아갑니다. 무관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심지어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플러스가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특히 우리 전체 사회가 시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마치 시험이 하나의 어떤 정말 대단한 무엇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너무나 큰 착각이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시험 제일 잘 보내가 어디 갔겠어? 다 서울대가 있겠지. 뭐 의대나, 이 서울대나 의대 간 애들이 정말 어떠한 모든 영역에서 더 낫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얘들은 그냥 IQ 조금 높아가지고 좀 더 잘 외웠을 뿐이에요. 그게 어떠한 궁극적 결과를 이끌어낸다? 천만의 말씀.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 증거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너무 판타지를 공상 만화 영화를 그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여러분 정도의 지식이면 이미 미니멈 기준은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내 수업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려면 시험 말고 다른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무용에 가까운 도구 말고 새로운 도구를 보여주셔야 되며 그 도구 중에 하나가 글이라는 거예요. 프로포절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훨씬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논리 모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논리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고 몰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논리 모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 논리 모델을 많이 씁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보다는 많이 쓴다 안 쓴다의 관점이에요. 제가 다른 수업 뭐 인행사도 그렇고 실천론에서도 이론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뭐 간단히 이야기를 하죠. 모형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론이랑 비슷해요. 뭐 여기서 그냥 그 차이를 안 할게요. 모형, 이론. 모형과 이론이라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말을 쓰면 모든 모형은 every model is wrong이에요. 모든 모형은 다 틀렸어요. 다 틀렸다고. wrong이라고, wrong. 틀렸다고. 그런데 어떤 모형은 굉장히 유용하다, useful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는 모든 모형은 틀렸는데 틀린 모형 중에 어떤 모형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한 이론, 뭐 체계 이론, 현상학, 뭐 생태학, 뭐 이런 이론 들으면 막 쫄잖아. 이론이야.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론이야. 당연히 이론이 맞는 줄 알아요. 그것이 어떤 우리 사회에 정말 틀리면 안 되는 하나의 법칙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아니에요. 그냥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그냥 이론은 다 틀린 이론이라니까? 싸그리? 단지 유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유용하기에 이론을 쓰는 거지 이론이 맞기 때문에 이론을 쓰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이론은 다 틀렸어요. 그러나 유용하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견지하시면 이 수업에 오늘 특히 논리 모형을 보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틀린 언제나 틀린 논리 모델을 그러나 되게 유용한 논리 모델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논리 모델은 기본적으로 제너럴 시스템 티오리가 일반 체계 이론에서 발생했어요. 딱 보면 투입, 전환, 산출 여기 오겠지. 피드백 뭐 이런 이야기. 특히 행정학과나 아니면 뭐지 경영 또 조직 이쪽 배우는 거의 대부분 사회과학에서 뭐 투입, 전환, 산출 이 시스템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요 개념을 피드백까지 이거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이거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이거 너무 쉽잖아. 투입, 전환, 산출. 됐어요.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나 여기서 수업을 끝내고 싶기도 해.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은 최소한 50분 정도는 채워줘야지 학교가 저한테 정해놓은 이거를 채우기 때문에 안 하면 나 또 혼난단 말이야. 선생님 왜 시간 안 채웠냐고. 너무 슬프지 않니? 나 이미 우리 다 배웠는데 밑에 다 배운 이야기를 꼭 계속 끝까지 해야 돼. 여기 다 알잖아. 투입, 전환, 산출. 뭐 쉽게 얘기해줄까? 밥 먹고 소화되고 똥 싸고 여러분은 건강해졌다. 얼마나 심플해. 끝났다니까?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배울 게 어딨어. 내가 진짜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여기 끝났다 그냥. 그리고 이거 끝나고 여러분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그러나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는 얼마나 이 진짜 시스템 자체가 이 멍청해. 이미 다 끝난 거를 시간 채우려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실이 그렇지 않니? 너희도 지금 그렇게 느껴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 다 배웠기 때문에 모니터 안 보고 졸아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 떠들게. 난 떠들어야지. 왜냐 월급 받으니까. 너희는 자도 돼. 등록금 내고 다녔으니까. 원래 갑과 을의 관계는 그런 거야. 자, 투입 뭐 이런 거 투입이에요. 활동 뭐 이런 겁니다. 이 활동은 다른 말로 전환하고 같아요. 어떤 책에는 전환이란 말을 쓰고 어떤 책에는 활동이란 말을 씁니다. 산출 나오는 것, 성과.
그러니까 간혹 산출과 성과를 헷갈리는 친구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산출과 성과를 헷갈리는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산출은 어떤 걸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오는 어떤 특정한 결과물이에요. 경영학으로 말하면 판매량 같은 거예요. 판매량. 만들어서 판매량. 근데 생각해봐. 판매량을 했는데 10억만큼 팔았어. 매출이 10억이야. 오, 대박.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투자한 게 100억이야. 그럼 이게 성과는 뭐다? 마이너스 90억. 이에서 망함. 그치?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억을 번 것과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10억 번 거는 다르잖아. 이게 성과라는 거죠. 성과도 단기, 중기, 장기. 단기에서는 아까 100억을 투자했는데 10억, 중기에서는 100억, 장기에서는 1000억이면 단기는 손해보더라도 장기를 위해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겠죠.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롱텀 레비뉴 관점이에요. 혹시 내가 경제학을 배웠거나 이런 친구가 있다면 경제학 같은 게 보면 단기적으로 손해가 보더라도 롱텀 레비뉴의 입장, 장기적 이익 입장에서 경제의 어떤 주체가 시장에서 참여해야 된다는 뭐 그런 뭐 이론 내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제학 원론 보면 나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대학교 때 꼭 배워야 될 과목을 제가 꼽는다면 사회과학 계열 친구들이 꼭 배워야 될 과목을 꼽는다면 저는 이렇게 경제학이랑 뭐 철학 그 다음에 물리 뭐 이런 과목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경제, 물리, 철학 또 뭐 있을까? 뭐 심리도 좋고요. 문사철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화생물 중에 하나 화학, 생물, 물리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경제, 심리 뭐 사회 또 뭐 있냐 경제, 심리, 사회, 정책 뭐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문사철, 화생물 요 10과목 중에 한 3, 4과목 정도 그러니까 각 인문, 사회, 과학 요 영역에서 중요한 과목 한 과목 정도씩은 다 들어보고 졸업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경제학이랑 심리학 그 다음에 원론 같은 거 그 다음 철학 원론 그 다음에 물리학 같은 거는 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꼭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행정학 계열이나 사회복지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경제학 자체를 모르면 대화가 좀 안 돼요. 왜냐면 전부 다 경제학이랑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 사회 나가거나 뭐 여러 가지 텍스트 같은 거를 접할 때 속도가 좀 늦습니다. 경제학을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이 속도가 그러니까 심리나 철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데 특히나 경제학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다. 그러면 진짜 지식 습득 속도가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거든요. 경영학 원론은 좀 안 들어도 돼. 사실 뭐 경영학 원론은 행정학 원론도 그렇고 경영학 원론도 그렇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대충 보면 압니다 그런 거. 예. 자, 또 이렇게 말하면 경영학과 듣는 친구들이나 경영학생들이 나를 이렇게 막 저주하겠지만 뭐 사실은 걸 어떻게. 자, 넘어갈게요. 자, 로직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논리 모형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씁니다. 자, 이게 뭐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체계 이론의 이 관점에 따라 온 거고 일종의 하나의 플로우 차트, 우리 전 시간에 배웠지 인과적 관계 플로우 차트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주로 과정, 영향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었대요. 한번 보시고 자, 내용을 봅시다. 자, 논리 모델은 체계 이론 분석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고, 자,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 이론의 어떤 기본 틀이에요. 이제 기본 목적이 있고 성과가 있는데 이 안에서 투입과 전환 활동이죠. 산출 안에 피드백 과정까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프로그램 우리가 흔히 말해서 프로그램 이론이잖아. 이 프로그램 이론을 어떤 로직 논리에 따라서 보여주는 게 논리 모델이에요. 뭐 되게 쉽잖아. 어려운 게 없다니까 지금. 아까 끝났잖아. 셰티1에서 끝났다고. 교과서 형식으로 한번 본다면 프로그램 이론은 뭐 방과후 애들이 막 혼자 있어. 엄마 아빠도 일하러 갔고,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봤을 때
인풋이 이제 지역사회복지사 지역을 이용하자, 그 공부방 활동하자, 그러면 뭐 상담도 하고 산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내가 좀 아이를 좀 잘 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수가 지금 감소했다, 뭐 이게 이제 결과 성과일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아동수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호되지 않은 아동을 줄이자, 좀 더 쉽게 말해서 아동을 보호하자,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그걸 이제 논리 모델에 따라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논리 모델은 말 그대로 논리예요. 그러면 논리라는 게 뭐야 도대체? 논리. 우리 맨날 논리 그러잖아. 그렇지? 우리가 논리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진짜 논리라는 걸 한 번 정도 쳐보자고. 과연 사전에서, 자, 논리. 자, 이렇게 사전에서 한번 쳐보자. 논리라는 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글을 씀에 있어서 내용이 이치에 맞고 이끌어가는 과정, 원리, 철학적으로 참된 인식과 사고작용을 논리라고 한다. 나무 위키 뭐 이런 거 논리 보자. 아니, 나무 위키보다는 여러분들 이게 낫겠지? 뭐 위키디피아를 볼까? 백과사전에 논리학. 자, 뭐 이게 나와요. 논리학이라는 것은 로직이라는 거지. 구성의 원리를 분석하고 체계하는 어떤 거지? 추론, 증명 법칙을 학문. 이게 논리래. 판단, 명제, 추론, 형식, 인문과학이라고 한다. 철학의 한 분류, 뭐 이런 수학, 뭐 이렇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의 핵심은 뭐다? 어떤 타당한 논증, 합리적인 논증이에요. 논하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추론과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리라고 부르는 건 논증이라는 겁니다. 논증. 논과 증이에요. 논한다. A는 B다 라고 논하고, A가 B인 것을 X와 Y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게 논증이고, 이게 논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은 증명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데. 자, 그리고 A와 B를 명확하게 말하고 논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증명하는 게 논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인과적 관계, 논리적. 봐. 밥을 먹지 않았다? 배고프다. 그죠? 밥을 먹지 않았다? 내 배는 사자다. 이건 무슨 말이야? 이런 무슨 헛소리야. 이런 건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밥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콜라를 마구 먹었어. 배고프니까. 다시 이게 살이 쪄요. 이거는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나 여러분의 프로포절, 레포트가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의 글이나 논리 이게 보면서 굉장히 비논리적이다. 이게 정말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예요. 그걸로 좀 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련의 것들이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혹시 내 생각이 비논리적이라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커멘트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읽었던 글들이 비논리적이라면 어디가 문제일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디가 문제일까? 여기서 한번 봐. 밥을 먹지 않았다. 내 배는 사자다. 뭐 내 배가 사자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포인트와 포인트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A와 B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근데 A와 B를 연결하는 이 연결 포인트는 항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봐. 밥을 먹지 않았다. 내 배는 사자다. 무슨 말이야. 배가 고프다. 밥을 먹지 않았다. 말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내가 다른 걸 써볼까? 어제 친구를 만났다. 배가 고팠다. 말이 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배가 왜 고파? 그치? 그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비논리적이라면 어떤 컨텐츠,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이건 IQ 한 100만 넘으면 이 내용 자체를 문제로 안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A 내용과 B 내용을 연결하는 다리, 이 브릿지에 문제가 일으켜요. 이것들, 왜 이게 문제가 일어나냐? 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나냐? 단표적으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브릿지라는 것은 봐. A와 B는 하나의 내적 체계입니다. 밥을 먹지 않았다? 그냥 배고팠다? 내적 체계인데 밥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팠다는 외적 체계예요. A와 B를 연결하는 환경,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맥락과 환경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환경과 맥락에 대한 인식 체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20대들이 쓰는 글과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형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컨텐츠 내용에만 자꾸 집중을 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환경 자체가 타자와 나의 관계를 고려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타자라는 게 뭐냐? 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넘어오면서 내가 타인을 그렇게 의식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근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타자성의 관점이 아니라 주체성의 이야기예요. 타인이 바라보는 나를 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주체성의 관점에 더 가깝지 타자성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눈에서는 언제나 저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주체성의 이야기지 타자성의 이야기는 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타자와의 관계,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타자는 어떻게 말하고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재해석해서 다시 말을 해줘야 될까에 대한 관점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기성세대와의 비교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독창성으로는 그냥 이게 타자성이 없는데 독창성이 나오나? 뭐 모르겠어요. 뭐 나온다고 치고 독창적인 어떤 관점을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논리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타자성, 외부 체계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인식 체계가 떨어지는 사람이 이 논리성을 개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인지심리학 쪽도 그렇고 흔히 말해서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영역 안에서도 보면 대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람 태반이 타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논리성도 함께 떨어집니다. 왜? 외부 맥락 체계를 잘 못 끼워 맞춰요. 왜 이게 도대체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잘 몰라. 이런 간단한 거는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정작 중요한 외부 체계에 대한 메타 인지에 대한 영역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논리성이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내가 한 줄 두 줄짜리를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다 압니다. 그냥 IQ 80만 90만 넘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두꺼운 책 같은 걸 보자. 예를 들어서 두꺼운 이 정도 분량의 책을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분량의 책을 봤다고 쳐. 그러면 이 첫 장에서 나오는 것과 이 끝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논리적 맥락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글을 쓸 때 거의 지금 여러분들이 불가능해요. 이건 여러분을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내 가소성 이론이 있어요. 내 구조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고요.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책을 읽지 않고 온라인 웹페이지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접하고 앱을 정해왔기 때문에 이게 다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 자체 구조가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맥락적 사고를 하는 뇌가 아니라 웹페이지 검색하는 형태의 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책처럼 책의 1장에 넘어서 마지막 200적, 230억, 400페이지 넘어가는 마지막 단락으로 이어지는 맥락적 구성을 하는 내 수준을 여러분이 거의 못 갖췄어요. 극소수의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구조가 웹페이지 형식이에요. 즉 컨텐츠 하나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생각하고 그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수준은 높은데 여러분이 그 웹페이지를 쫙 이어지는 것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자의 책이라는 게 여러분의 북, 책 여러분 책이라는 한자를 보면 어디냐 이게 책이잖아. 책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있는 걸 읽는다는 거예요. 한자로 읽는다고. 책 이러한 종이를 읽는 게 책이라고요. 책 한자 자체가 책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컨텐츠와 컨텐츠를 읽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책을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책을 보더라도 그냥 컨텐츠 사전처럼 책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맥락과 맥락을 읽는 힘을 굉장히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논리 구조를 읽는 것에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그냥 환경 시스템의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책을 읽어라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을 논리적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논리성이 떨어지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디자이너고 여러분은 계획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은 논리적성이어야 돼요. 비논리적인 계획이 말이 돼? 딱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내 자체가 웹페이지나 앱을 사용하는 수십 년간 사용해왔던 머리이기 때문에 논리성이 치명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컨텐츠와 컨텐츠를 읽는 이 자체가 떨어져 있다고. 이 자체를 읽는 것이 이 종이를 읽는 컨텐츠를 읽는 게 책인데 이 책 같은 지식 구조를 못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 대부분이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하는 말과 생각이 내용 하나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비논리적이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어쩌라고. 각각은 맞아요. 각각은 알겠다고. 근데 잊지를 못해요. 이거를 이을 수 있는 힘이 떨어졌고 내 구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성에 강조하는 것, 책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로직 모델은 이러한 프로그램 논리적 가설에 대한 연결과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if then이에요. 영어로 보면 문제가 있다면 투입할 것이다. 투입을 하면 활동할 거고 활동하면 결과가 나오며 결과가 나오면 성과가 나올 것이다. 로직과 로직을 잇는 겁니다.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결과가 나올 거 이런 게 아니잖아. 문제가 있다면 투입을 할 것이다. 투입을 뭘? 어떤 걸 투입할 것인가? 언제 투입할 것인가?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로직은 여러분의 논리는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이 각각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얘한테 갈 것인지 얘한테 갈 것인지 얘한테 갈 것인지 얘한테 갈 것인지에 대한 논리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 논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최대한 그 논리를 높이고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읽어보세요. 투입, 과정, 산출, 성과. 뭐 모르는 내용이 없죠? 뭐 마찬가지예요. 자, 뭐 간단한 내용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이야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막 투입만 진짜 투입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산출 뭐 혹은 성과에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은 친구들이 내까지 한 2, 3년 보면 내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쓰겠다, 프로그램 하면 뭐가 나오고 결과가 뭐 나오고 뭐 여기 엄청 시간을 들이고 사실 여기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친구들이. 근데
제가 여러 번 프로포절에서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많이 여러분 페이퍼를 까는 게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페이퍼를 보면 진짜 한 3할에서 4할 정도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포절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포절인데 여러분 프로포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 상황을 갖고 와서 문제래. 아, 그리고 이미 옆 동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저 옆 동네 사람들 왜 네가 하니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왜? 이걸 고민 안 해봤거든. 이 무조건 내가 하는 인터벤션 개입 프로그램, 어떻게 내가 이거를 돈 갖고 와서 개입 프로그램, 이것만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요. 문제. 자, 우리 앞 시간에도 좀 했었지만 도대체 문제가 뭐야? 문제는 어떤 욕구가 미충족됐거나 아니면 갑자기 발생한 어떤 한계 상황 같은 것들이 주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자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체성만 높여져 있고, 그 주체성도 올바른 주체도 아니고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없는 주체는 굉장히 빈곤한 주체예요. 여러분의 빈곤한 주체가 타자성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자가 왜 문제인지를 인식을 못합니다. 보통 이러한 타인의 욕구, 타인의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환경,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해요. 크게 반응한다고. 예민하다는 것.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진짜 나쁜 뜻이. 정말 예민하다는 말은 되게 좋은 뜻입니다. 예민한 사람. 감각적이라고. 센시티브하다고. 영어로 센시티브, 클레버란 말을 써요. 클레버 퍼슨. 예민한 사람. 예민하다고. 이런 사람들이 타인의, 우리 사회, 지역사회의 문제를 빨리 캐치를 합니다. 아, 이것은 문제다. 아, 저 사람은 이거를 아프게 느끼겠구나. 나는 문제가 없지만 저 사람은 이걸 아프게 느끼겠구나.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은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논리 모형은 시작된다고. 논리 모델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논리 모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투입부터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많은 친구들이 자꾸 논리 모델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뭔가 프로그램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자원을 투입하지, 사람은 얼마를 투입하지, 시간은 얼마를 할지, 뭐 이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건 경영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에도 자꾸 어떤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아니 사실 경영학에서는 이거 먼저 생각하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돈을 얼마나 벌려면 뭐가 튀어나와야 되지? 얼마나 좋은 게 나와야지? 이딴 생각만 합니다. 이게 한 90년대까지 경영학에서 이런 거 나오다가 경영학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거 안 합니다. 잘. 뭐 하냐면 경영학에서 보면 UX 디자인 같은 거, UI 디자인 같은 거를 써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에요. 사용자 경험 디자인, 사용자 경험 인터페이스 이런 걸 씁니다. 뭐냐면 사용자가 직접 느끼는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를 파악하고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그냥 뚝딱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한번 써봐 이런 개념은 아니죠. 물론 애플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이런 걸 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UX, UI 디자인이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영학에서도 보면 사용자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지, 사용자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현대 경영학에서 사회복지는 더 심해요.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는 서비스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클라이언트의 한계, 클라이언트의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해? 만들면 뭐예요? 당연히 뭐 클라이언트니까 듣겠지. 뭐 공짜로 주거나 하고 시키니까 그냥 하니까 뭐 당연히 만족도는 올라가겠지. 안 하는 것도 낫잖아. 이게 진짜 좋은 프로그램 맞아?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배가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냥 학교에서 밥 공짜로 주면 먹겠지. 안 먹는 것보다 먹으니 좋으니까 뭐 만족도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지향점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원하는 곳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겠죠. 그렇잖아? 엄마 아버지 여러분도 밥도
내가 좀 뭔가 배가 고플 때 여러분 뭐 생일날 기념일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지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게 진짜 베스트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여러분 생일날 막 파티하는데 파티는 해야 되겠고 그냥 뭐 주니까 아무거나 먹어 이렇지 않잖아요. 고민하잖아. 오늘 뭘 할까? 어떻게 해볼까? 이 친구랑 뭘 함께 해볼까? 이런 고민 속에서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것이 없다면, 고민하지 않는다면 내가 클라이언트나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지. 예민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민한 사람들이 타인의 욕구와 문제와 이런 걸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거 없이 뭔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뭐랄까 그냥 경로 의존적으로 남이 하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 폴 발레린가 이런 말을 하죠. 되게 유명한 말이죠. 어, 그 뭐지? 그 정확한 문구가 내가 이런 말이죠. 어, 그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고 살면 뭐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런 말 있죠. 폴 발레리가 한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생각이 힘이에요.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살아가는 대로 고민하지 말고 사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니까 고민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하는 그 속에서 고민의 힘을 생각의 힘을 한번 키워보라고. 그것이 진짜 나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페이퍼를 계속 볼 때 이 문제상황을 굉장히 유심히 볼 겁니다. 몇 번 말해요. 문제상황을 굉장히 유심히 볼 거라고.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는 대로 놔두면 되고 진짜 문제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투입은 뭐 있냐? 뭐 투입은 뭐 이런 거 있어요. 인적, 물적, 제도, 관계 뭐 이런 거 다 투입이에요. 뭐 다 아는 이야기. 필요 없는 이야기. 활동 뭐 이런 거요. 활동 내서 뭐 쭉쭉쭉쭉 나오겠죠. 뭐 구체적인 예를 보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활동이에요. 음. 나중에 여러분 페이퍼 쓸 때 이제 이런 활동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과연 상담은 몇 시간 동안 하고 상담을 상담사가 하는 건지 복지사가 하는 건지 뭐 누가 상담사가 한다면 상담사 고용은 돈은 얼마나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프로포즈 안에. 그래야지 돈 주는 사람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활동은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좋아요. 다시 말할게요. 활동은 더 정교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잘 잡아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돈 주는 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가요. 아, 이 돈을 1,000만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이 어느 단위까지 이렇게 투입이 되구나. 아, 이렇게 여기 쓰는구나. 아, 여기 쓰는구나. 아, 이거 꼭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디테일함.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들어봤잖아.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죠. 명품이란 건 엄청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차이예요. 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이퍼 프로포즈를 보면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대충 적고 이렇게 하겠다. 생각해봐. 여러분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냐고요. 아니에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음식할 때 그냥 대충 음식을 만드나요? 대충 먹어라. 먹고 또 떨어져.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죠. 얼마나 음식 재료 하나, 요리 방법 하나, 그 요리 만드는 시간까지 다 정하면서 하잖아. 프로포즈도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정교함이 여러분 실력이에요. 프로포즈 쓰는데 실력이 별거 있냐, 저는 별거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다? 정교함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프로포즈를 쓰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그냥 그거 노가다 작업 그냥 아무나 해도 되지 않나요? 그냥 노가다 작업이니까 그거 그냥 시간만 있으면 다 하는 거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못합니다. 시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나 못해요. 제 장단권도 말할게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고 시간이 없어서 다이어트 못하셨나요? 거짓말이에요. 시간 다 있어요. 그걸 실현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실현하고 누가 못할까? 하나밖에 없죠.
그냥 하는 사람은 하고요. 안 하는 사람은 못 해요. 즉, 여러분의 생각은 필요 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실현해요. 그러나 안 움직이면 실현 못합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누군가가 저한테 인생에서 실력은 뭐다라고 묻냐면 저는 그냥 움직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움직이는 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 이 실력이에요. 실력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라는 건 그냥 뭐다? 다 패배자다. 루저들이 하는 그냥 잡생각일 뿐입니다. 어쩌라고 이런 거. 저도 하루에 한 수만 가지 생각하고 나 이 수만 가지 생각 중에 벌써 나는 한 돈 수천억 벌었겠다. 이딴 건 아무나 못하는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개나 소나 쥐나 다 하는 거예요.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한 가지 생각을 하나의 방법으로 실현시키고 수행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작은 미세함, 디테일함을 만들어 채우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뭐 엄청 거대한 게 실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실력입니다. 실력의 정의. 산출, 뭐 성과.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요. 산출과 성과에 대한 이야기. 자, 뭐 기획, 계획, 설계,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은 과정, 뭐 기획이나 계획이나 뭐 개발이나 뭐 비슷한 이야기라서 여러분 보시고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플랜이라는 것은 뷰인데 그림이 좀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 있을 때 실제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러나 플랜은 여기를 보고 들어갑니다. 먼 미래를 보고 들어간다고. 먼 미래, 비전이에요. 먼 미래를 보고 들어가서 계획은 이러한 방향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얻으려면 얘가 필요하고 얘가 만들어지려면 이 활동이 필요하고 이 활동 만들려면 이 산출이 이 투입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획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만 무언가를 기획한다고 했을 때 나는 여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획의 방향성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쭉 있는데 읽어보세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 뭐 다 예시예요. 발달장애 뭐 이런 예시고 성과도 이렇게 나오고 초기 중기 성과 여러분 예시에 놔두려고 한 거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앞에 있던 내용을 그냥 다 정리만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다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러니까 로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롱텀으로 써요.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여기서 본 거 단기, 중기, 장기 성과 뭐 이렇게도 하고 이 논리 모델을 가지고 평가 체계도 쓰기도 합니다. 이게 투입이 어느 정도 되었고 투입에서 활동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걸 평가문하고 사실 활동의 산출이 어느 정도 하고 평가하고 단기 성과, 중기 성과, 장기 성과 산출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 이거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틀로서도 그러니까 로직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활용되는데 하나는 기획을 할 때 쓰기도 하고요. 기획 운영 할 때 쓰기도 하고 나중에 평가할 때도 이렇게 논리 모델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이렇게 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논리 모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개념과 개념의 논리를 이렇게 쭉 이어 붙인 하나의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플로우 차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논리 모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아까 말했던 내용을 이어 붙이는 관계를 이어 붙이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해요. 로직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로직과 로직을 이어 붙이는 그러니까 아까 말 논증했잖아.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개념을 이어붙이는 증거할 수 있는 이어붙이는 힘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못한다는 내가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못하는 게 뭐다 내가 뭘 못한다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내 꼬라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발전이 없다고. 내가 만났던 수백 명 학생들 중에 이미
내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서 내 논리를 키웠다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는 열의 멤버이겠지만 아웃라이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때문에 이 논리 구성 자체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기성세대에 비해서. 즉 책을 만들 수 있는 책을 만들어내는 힘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200페이지까지를 이어 붙일 수 있는 그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앉아서 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책을 쭉 독파할 수 있는 정도의 집중력과 논리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제 주장은 그 친구들한테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만 내가 한 2시간 동안 한 자리 안 하고 쭉 책을 읽을 정도의 논리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면 대부분의 그 친구들은 페이퍼를 만들더라도 논리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A와 B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이게 갑자기 이게 왜 나와? 그러니까 네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쓰고 나서 이 논리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해보고 다각도로 내 페이퍼를 한번 점검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논리 모형을 하나의 준거 틀로써 활용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족한 논리가 조금 더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얼추 논리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포절 작성 이런 내용을 조금 더 할까 해요. 아무튼 오늘 수업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